혹시 주택을 증여할 생각이시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칼럼을 반드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증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름의 비결이라는 게 꼼수를 넘어서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인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사 하나, 세무사님 기고한 글 하나, 그리고 제 블로그 글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보도록 하죠. 조세금융신문이라는 곳에서 있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전문가 칼럼 주택 증여 생각 중이라면 필독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장원 세무사님께서 2021년 3월 19일자로 이렇게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장원 세무사님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계시는데 예, 지금 아마 제 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조세법 석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특히 이분이 그 여기 토지 수용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분들은 한번 상담 받으러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희망사항이 하나 있다면 제 채널에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자, 광고 없애고 볼 건데 잠시만요. 예, 가끔 가다가 이 인터넷이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이 기능 없애는 게. 자, 내가 생각한 꼼수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내가 생각한 증여 꼼수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탄로 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세무사님께서. 2017년 8회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양도 및 증여 관련 세무조사는 거의 한두 달 걸로 한 번씩 하고 있다.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주택 관련 세무조사 추진 성과와 함께 항상 추징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부러 여러분들이 어떤 탈세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계세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시겠죠. 해당 추징 사례들만 잘 숙지하고 부모 자식 간 증여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리 없다. 그래서 이런 예방 차원에서 그런 사례들 보도자료를 굉장히 보시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납세자는 본인이 생각한 기막힌 묘수가 있다면서 이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곤 하는데 상담을 진행해보면 실상은 전부 쉽게 들통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꼼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주택 편법 증여 사례 1번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자. 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의 금융채무,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하고 직접 연관된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인수했다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부담부 증여가 돼서 부친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채무 이외 부분은 증여가 돼서 단순 증여보다는 누진세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대부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라이브 한 날 블로그에다 쓴 글이 있는데 이걸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제목은 자, 부담부 증여 어떤 경우에 절세 효과가 있을까? 특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 그 세무사님 다니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저도 지금 재학 중에 있는데 제 모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수학과 통계학을 활용한 세법적 의사결정론이라 해가지고 말이 되게 어려운데 들으면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일단 부담부 증여가 뭔지 그리고 세법적 의사결정론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오늘 함께 말씀 드려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모친이 자녀에게 매매가 16억 주택을 넘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6억에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8억 또는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 8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담보대출 또는 보증금은 이 주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는 모친 명의에서 아들 명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넘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 채무 8억에 대해서 이 모친이 대가를 받았다, 대가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넘어가면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8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16억에서 8억을 뺀 요 8억에 대해서 그냥 순수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증자는 증여세하고 이제 취득세 내는 거고요. 이 넘기는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내는데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케이스가 부담부 증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아까 보신 이거예요. 요거. 부친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채무 이외 부분은 증여가 돼서 단순 증여보다는 누진세로 피하기 때문에 절세효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증여세는 10%에서 50%인데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5억이면은 증여세율이 뭐 30%인가 그러는데 양도세는 5억이면은 42%, 40%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양도세보다는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되니까 게다가 거기에 명의가 분산이 되니까 좀 절세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들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친 이름으로 된 부채를 자녀한테 넘기면서 자녀가 그걸 순수하게 떠안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모친이 몰래 이렇게 갚아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사례에서는 부친, 아버지께서. 자, 세무조사가 된 이유가 뭐냐? 증여 이후 해당 채무를 인수받은 자녀가 상환하는 게 아니라 부친이 몰래 상환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나오죠. 자, 이 경우 실질적인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아닌 순수 증여로 추징이 되어버린다. 순수 증여. 즉, 이 8억을 모친이 여기 헷갈리니까 부친이라고 할게요. 그림은 모친인데 이 부모가 대신 먼저 갚아버리고 16억 전체에 대해서 순수하게 넘긴 순수 증여로 본다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순수 증여로 추징이 되는데 도대체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국세청은 주택 증여 과정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해서 만기 상환 시까지 상환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증금 8억, 뭐 담보대출이 됐든 전세보증금이 됐든 이 8억이 자녀한테 넘어가면 이 자녀가 어떻게 갚는지 이 채무가 전부 다 상환될 때까지 매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린다는 거죠. 즉, 증여 시점만 살펴보고 끝이 아니라는 거다. 이를 놓치고 몰래 대신 상환하면 될 것이라는 얕은 수는 몇 년 후 추징세액과 더불어서 불어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된다. 차라리 이 경우에는 빨리 걸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지 않았던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그 1억 본세라고 합니다. 그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고 거기에 가산세가 붙어요. 뭐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그런 것들이 붙어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본세 1억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사한 사례로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다. 요 케이스가 이 남편에서 아내로 넘어가는 케이스. 그리고 남편이 갖고 있던 케이스가 요 집이 전세보증금이 있는 임차보증금. 딱 그 케이스예요, 지금. 요겁니다. 유사한 케이스. 자, 그런데 이거를 추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차액의 보증금을 누가 갚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중자가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수중자인 아내가 채무를 또 안으니까 그 채무에 대해서는 아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또 남편이 이렇게 받아버린 거죠. 남편이 돌려준 내역을 포착하면 이때 또 증여세 추징 나와요. 이 역시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서 밝혀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세금이 내가 줄어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과세당국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해당 사례들은 전부 1에서 3년 전에 펼쳐진 증여에 대한 최근 세무조사 사례일 것이다. 부채 사후 관리는 1년 주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포착이 되지 않아서 신고 안심하고 대신 채무를 상환했을 때 세무조사는 될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가 꼼수를 쓰고 잘못된 방법을 썼는데 이게 곧바로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1, 2년 지나서 잡히거나 아니면은 진짜 금액이 작고 별로 이렇게 좀 주요 관심 지역이 아니면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어디서 많이 돌아요. 이제 뭐 부동산 아니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부담부증여에서 이제 제대로 그 채무를 그 증여받은 사람이 제대로 갚아라가 이제 포인트인데
관련해서 부담부증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제 거 불러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주택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이때 내용 보면 쉬워요. 자, 대부분의 고객이 놓치는 점 중 하나가 이제 세무사님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주택 수증자에 대한 세무조사만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다. 예, 주택 수증자. 여기 자녀. 여기만 세무조사가 오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특히 여기 모친이 부모가 요 집을 당초 어떻게 취득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상담 중에 항상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거는 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의 증여자의 경제적 능력이다. 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의 증여자의 경제적 능력. 그러니까 여기로 봤을 때는 이 어머님, 부모님. 요거 여기에 대한 취득 이슈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증여가 제대로 되는지 여기 수증자가 했는지도 본다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주셔야 된다. 계속해서 볼게요. 최초 취득 시점에 부친이 10억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 이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러면 대부분 수증자인 자녀가 올바르게 증여 절차를 지켰는지 살펴볼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파트 구입 시점에서 부친의 신고소득이 최근 5년간 5억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구입했다고 하자. 그럼 취득가가 10억인데 그러면 부친의 신고소득 누락이 없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요 그림으로 치면은 여기 모친이 소득이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녀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자녀한테 잘 넘어가는지 이쪽도 조사하고요. 여기 모친도 같이 조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 부친은 대부분 사업을 운영 중인 고소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사업자 매출 누락 또는 법인의 불법적인 자금 유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개인 명의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어떤 고가주택을 취득하면은 특히 그 사람이 어떤 고소득 개인사업자거나 법인 대표인 경우라면은 혹시 이 사업자금을 유용했는지도 같이 본다는 겁니다. 최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시 그 항목과 첨부서류가 더 철저해진 이유도 바로 이런 취득 시점부터 취득자의 경제적 자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겠다는 거죠. 당초 취득자의 경제적 자력 능력 그리고 증여받는 이 수증자의 경제적 자력 능력 양쪽 다 보겠다. 어휴. 그 말이 여기 이제 밑에 쓰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차 증여 합산 누락 신고자가 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소득의 증여 시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를 했다. 그러면 재차 증여자는 합산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 배우자한테 6억 이게 건별로 그런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이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한 5년 전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합시다. 현금 증여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5년 전이니까 기억이 잘 날까 안 날까? 잘 안 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거 할 때 또 뭐 한 얼마 한 5천만 원 뭐 1억 정도 예를 들어서 1억을 또 증여를 했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5천만 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억에서 5천은 또 공제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나중과까지 털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재차 증여 합산 누락 신고자의 경우는 사실 억울한 경우가 많다. 본인이 언제 증여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본인이 부친에게 예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이 기억이 안 난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세 내방에서 수증자의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신고서 및 결정 내역을 받아보길 권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팁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설령 비과세를 하더라도 비과세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왕이면은 비과세를 하지 말고 그보다 조금 더 넘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라면 10년 동안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2천만 원 해서 비과세로 신고해도 되고요. 아니면 중김에 한 2,1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2,100만 원 주면은 2천만 원 초과된 100만 원에서 세금 나오잖아요. 증여세.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10% 증여세니까 10만 원. 신고세 공제 3% 빼면 한 7만 원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역은 아주 그 홈택스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전산망에 깨끗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약간 돈 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증여받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오면 억울하다. 하지만 이걸 지켜보는 세무사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뿐이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죠. 자, 법의 무지. 자, 법을 몰라서 이렇게 처벌을 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좀 진짜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의 주택 증여는 억 원 단위가 오가는 부의 이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금액이 크다는 거죠. 항상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바른 세법 지식을 쌓자. 그 밖에도 아파트 증여 시 경제적 실질 가치가 방해된 시가인 유사 매매 가격을 무시하고 단순히 공시 가격으로 증여세를 낮게 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세무사님은 증여세법이 너무 어렵다면 국세청 무료 상담 126번 이런 거 활용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되죠. 여기 찾아가세요. 이분한테 가셔도 되고요. 뭐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멤버십 그 명사초청 특강 나오신 최한규 세무사님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집 근처 그 물건지 근처에 있는 세무서가 있잖아요. 관할 세무서. 그 관할 세무서 보면 항상 옆에 세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도 돼요. 웬만하면 이 정도는 다 아실 테니까. 그렇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발품은 팔아야 된다. 마치 우리가 부동산 갈 때 어떤 데 딱 한 군데만 가서 집을 사지 않는 것처럼 여러 군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좀 맞는 사람, 좀 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되는 내용들 좀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한 10분 정도만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부담부 증여 이 케이스인데 사실 이 부담부 증여가 우리 아까 컨셉은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한테, 수증자한테 통으로 넘기면은 이 채무가 이제 수증자한테 가서 수증자가 이걸 대신 갚아야지 편법증여, 우회증여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정말 이 부담부 증여가 항상 좋은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16억짜리 집 전체 통으로 넘겨버리면은 전액 예를 들어서 내가 넘기는 이 부모 입장에서 이 보증금 차액을 갚아버리고 그냥 전체 16억짜리를 넘겨버리면은 이때 증여세가 한 4억 4,6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4억 6천 정도. 이제 신고세 공제 곧 끝나거든요. 4억 6천 정도가 나와요. 세금이. 그래서 이제 이 증여세를 물려받는 수중자, 자녀가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도 내야 되죠? 취득세도 내야 돼요. 취득세도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고 공시가 3억이고 1주택 이상자가 넘겨버리면 일단 취득세 12%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증여세 4억 4천, 4억 6천 요게 자녀가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이걸 또 대신 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신 내줘요? 그냥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4억 6천에 대한 증여세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 16억 그리고 증여세 4억 6천 그러니까 20억 6천만 원 정도에 대한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도돌이표 되니까. 자, 그런데 이걸 부담부 증여로 하면 채무 8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오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니까 그 8억에 대한 증여세는 한 1억 6,500 정도가 나오고요. 신고세가 세액 공제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양도세 나오는 8억은 혹시라도 이 넘겨주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럼 이때 양도세가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4억 6천 낼 거를 1억 6,500 내고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아주 끝내주죠. 아주 끝내주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1억 6,500에 증여세도 내고 수중자가 취득세도 낼 만한 그런 괜찮은 물건일 때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도 여기 댓글 주셨지만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냐. 비과세 전체 받고.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다. 최소한 억개는 왔다. 더 이상 이제 오르진 않을 거다. 뭐 개인마다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게 비과세 받고 파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비과세가 되는 아주 해피한 케이스고 반대도 있어요. 반대. 항상 우리는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집을 증여하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에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양도세 중과. 그리고 그거를 지금 2021년 3월이지 않습니까? 6월이 돼서
양도세 중과 가산세율이 10%포인트가 더 붙는 그때 했다고 가정하면은요. 이때는 여기 양도세 부분이 3주택 중과가 들어가서 거의 4억 가까이 나와요. 4억 가까이. 그리고 증여세 8억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1억 6,500이고 두 개 더하면 5억 4,4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순수 증여 4억 6천보다 한 1억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증여를 해주는 부모가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 그리고 이거는 시가가 16억이니까 당연히 공시가 3억 넘었겠죠. 그러면 이거를 물려받는 자녀도 12% 취득세가 붙을 거예요. 이것저것 붙으면 13.4%.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6억 넘을걸요, 그러면? 그러면 거의 한 1억 5천 이상 차이가 나겠죠. 이 경우에는 부담을 증여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법적 의사결정론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텍스 플래닝이 되겠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세무사도 아니고 뭐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고 법인 사업자예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고 사업가고 유튜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좀 종합해가지고 어떤 종합 자산관리 뭐 그런 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그 꼭 필요하신 분들 해가지고 그 해당 갖고 계신 물건의 보유 물건을 싹 다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싹 다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또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의 예상 수익률이 있을 거냐 그거 다 하고 그리고 상담해 오신 분의 어떤 투자 성향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위험 선호형인지 중립형인지 위험 기피형인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리고 향후 하고 싶은 전략 뭐 시세 차익형인지 현금 월세 수익형인지 그런 것들 다 종합해봐서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1번부터 한 10번까지. 근데 혼자 그분이 하시기에는 한 1번부터 3번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면 제가 그걸 계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1번부터 3번까지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10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장단점과 리스크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4번이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성향을 보니까. 가족 구성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듣고 있는 대학원 수업이 교수님이 그런 걸 강조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어려워요. 어제도 무슨 회계 분석 나오고 뭐 규모 가설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뭐 약간 통계학 쪽 가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현주 선생님이 그 미래에셋으로 이제 주식을 이렇게 한다면 부동산에서 자산 관리는 제네시스 박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기 블로그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정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밴드에서 한 달 동안 하실 분들은 요것도 한번 여기 댓글 고정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제 내용하고 좀 광고 말씀도 좀 같이 드렸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 부담부증여 좀 어려웠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증여를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우리 그 이장원 세무사님 말씀해주신 이 칼럼을 좀 보시면서 이거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정보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증여하실 분들은 현재 나와 있는 공시 가격이 4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4월 달 확정되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절친분들은 멤버십 특강이 있기 때문에 밤 9시에 뵙도록 하고요. 정규 과정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스타트합니다. 4월 1일부터. 아마 제가 2, 3일 정도 먼저 약간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 공지사항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매번 이렇게 라이브 할 때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정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미리 알려드리고 라이브 하니까 그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좀 남아 계시면 제가 뒤풀이 하면서 좀 질의응답 해드리고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